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대구와 하양 그 사이 어디쯤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고만고만한 야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아늑한 분지에 오독하니 자리한 마을이 있었답니다. 뭐 대단할 것 없는 그저 그런 농촌 마을이었죠. 집들이래야 볏짚으로 이영을 엮어 올린 초가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 겨울 찬바람이라도 매섭게 불어치면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워 보이는 집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을 한 구석, 남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군색하다 싶은 농가의 길석이와 길수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홀몸으로 자식 둘을 키우시던 어머니마저 작년에 그만 돌림병으로 돌아가셨으니 졸지의 형제는 의지가지할 곳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2개와 바람 새는 초가집 한 채가 전부였으니 그 막막함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부모님 상을 당하고 보니 더욱 기가 막힌 노릇은 돌아가신 분들을 편히 눕혀드릴 땅 한 떼기 마련할 형편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번듯한 봉분이라도 만들어 올리건만 길석이네 형제는 그저 동네 어귀 야트막한 야산에 부모님을 모시고는 풀이 자라면 베어주는 것이 고작이었죠. 변변한 비석 하나 세우지 못했으니 세월이 조금만 흘러도 그 자리가 부모님 묘소인지 잡초 우거진 언덕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초상이야 동네 어른들 도움으로 겨우 치렀지만 그 후로는 텅 빈 집에서 형제가 마주 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밤이면 천장에 매달린 거미줄만 횡하니 바라보며 앞으로 어찌 살고 하는 걱정에 잠 못 이루기 일쑤였죠. 형인 길석이는 생긴 것은 멀끔하고 머리도 제법 총명했습니다. 글 공부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훈장님 노릇이라도 했을지 모르지만 워낙 가난한 탓에 서당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도 눈치가 빠르고 셈이 밝아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리라 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반면에 동생 길수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기가 꼭 바위 같았습니다.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 기골이 장대하여 장정선옷은 너끈히 상대할 만큼 힘께 났었죠. 하지만 머리 쓰는 일에는 영 젬병이라 형 길석이가 시키는 일이라면 묵묵히 따를 뿐이었습니다. 형님, 또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십니까? 하고 길수가 퉁명스럽게 물으면 길석이는 그저 마른 기침만 콜록이며 대답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연명하던 형제였습니다. 남의 집 농사일을 거들거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장에 내다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신세였죠.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형 길석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속만 태우고 있었죠. 동생 길수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저 힘쓰는 일 외에는 다른 방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늘만 원망하며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줌 흙조차 사치인 형제의 삶은 그렇게 고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름에 잠겨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나절 고된 농사일을 마친 마을 장정들이 동네 어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모여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고 있었죠. 누구네 집소가 새끼를 뱉다더라. 올가을 추수는 어떨 것 같다더라 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땀 흘려 일한 뒤 마시는 막걸리 한 사발은 그야말로 꿀맛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얼큰하게 무르익자 자연스레 이런저런 소문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입심 좋기로 소문난 김서방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보게들 들었는가? 내일 모레 하양 장터에 아주 용한 직원 하나가 지나간다는구먼. 직원이라 함은 땅의 기운을 읽어 좋은 집터나 맷자리를 봐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가뭄에 콩 나듯 나타나는 귀한 인물이라 좌중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직관? 어떤 양반인데 그리 호들갑인가?
최서방이 묻자 김서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허, 이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야. 이름은 맥노라 하는데 눈썰미가 어찌나 좋은지 척 보면 명당인지 아닌지 단박에 알아맞힌다지 뭔가. 그 양반이 점지해준 몇 자리의 조상을 모시면 3대 안에 정승 판서가 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누군가 시큰둥하게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하는 눈치였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으니 그런 신통방통한 이야기에 마음이 동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었겠죠. 정승 판서는 모르겠고 그 양반 덕에 논마직이라도 늘린 사람이 있다던데? 듣자 하니 복채도 어마어마하게 받는다는구먼.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직접 맥노 직원을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열을 올렸죠. 그런데 마침 그 자리를 지나던 길석이의 귀에 이 이야기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나무를 해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직원 맥로? 명당? 벼슬? 길석이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술자리 안주거리 삼아하는 이야기였지만 길석이에게는 그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듯했죠. 그래, 이거다.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다 조상님 몇 자리가 변변찮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만약 그 용하다는 직원의 도움으로 명당을 찾아 부모님을 제대로 모신다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길석이의 흐릿했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허황된 꿈이라 비웃을지 모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길석이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직원을 만나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길석이는 더 이상 장정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하양장터의 맥노 직원을 만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의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길석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직관 맥노와 명당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용하다는 직원을 만난들 무슨 수로 복채를 지불한단 말인가? 우리 형편의 명당은 그림의 떡이 아니겠는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한 길석이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 보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길석이는 마침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기묘하게 빛나기 시작했죠. 그래, 돈이 없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지 않았던가? 길석이는 조용히 동생 길수를 깨웠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길수는 잠이 덜 깬 부스스한 얼굴로 형을 바라보았죠. 형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길석이는 동생을 방구석으로 불러 앉히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길수야, 내 말 잘 듣거라.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왔다. 길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길석이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하양장터에 맥노라는 아주 용한 직원이 온다고 한다. 그분을 만나 우리 부모님 몇 자리를 좀 봐달라고 해야겠다. 하지만 형님, 우리에게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길수가 당연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길석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동생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머리를 써야지. 내가 아주 기막힌 꾀를 생각해냈다. 길석이는 주변을 한번 휘둘러보고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어 동생에게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길수, 내가 내일 장터 입구 길목에 숨어 있다가 그 직원이 나타나거든 다짜고짜 달려들어 혼쭐을 내주거라. 예? 직원 어르신을 때리라고요? 길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문했습니다. 아무리 형의 말이라지만 생면부지의 노인을 때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쉬, 목소리 낮추거라. 길석이는 동생의 입을 막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듣기에는 해괴한 소리겠지만 다 이유가 있다. 절대로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야 한다.
알겠느냐? 그냥 조금 놀라게 해주고 혼비백산하게 만들 정도면 된다. 그러면 내가 때마침 나타나 너를 꾸짖고 그분을 구해드릴 것이다. 길석이의 계획인즉슨 길수가 악당 역할을 하고 자신이 구원자 역할을 하여 직원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자작극, 연극이었던 셈이죠. 길수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형의 속셈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직원을 때렸다가 구해준다니.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수작이람? 하지만 길수는 본래 생각이 깊은 편이 아니었고 형 길석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니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죠. 산소 하나 제대로 쓸 형편도 못 되는데 형님이 시키는 대로라도 해봐야지 별 수 있겠나. 길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시키는 대로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야 하는 거지요? 그렇다마다 명심해라. 아주 중요한 일이다. 길석이는 동생의 어깨를 다시 한번 꽉 쥐며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형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괴이한 계획을 세우고 다가올 장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양 장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길을 나선 형제는 장터 입구에 도착했죠. 장터는 벌써부터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가 뒤섞여왁자지껄했습니다. 길석이는 미리 준비해 온 허름한 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부모님 상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러고는 길수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알지?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적당히. 길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잔뜩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길석이는 장터 안쪽으로 슬쩍 몸을 숨겼고 길수는 약속대로 장터 입구에 후미진 길목, 커다란 고목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직원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드디어 저만치서 점잖은 풍모에 놓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분이 틀림없다. 길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듯 뛰었지만 형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직원 맥노가 막 고목나무 앞을 지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길수가 와락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늙은이 어디서 감히 길을 막는 게냐. 그러고는 다짜고짜 맥노의 멱살을 움켜쥐는 신용을 하며 거칠게 밀쳤습니다. 물론 형의 당부대로 힘 조절은 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봉변의 맥노는 그만 중심을 잃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땅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짓이람? 힘없는 노인에게 행패라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놈 무엄하다.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상복 차림의 길석이가 쏜살같이 달려나왔습니다. 길석이는 길수의 팔을 뿌리치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어찌하여 힘없는 노인께 이리 무례를 범하느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길수는 형의 호통에 못 이기는 척 뒷걸음질 쳤고 길석이는 얼른 땅바닥에 넘어진 맥노에게 다가가 공손히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저런 무례한 녀석을 만나 봉변을 당하셨군요.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길석이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맥노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진심 같아 보였는지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답니다. 정신을 차린 맥노는 길석이의 손을 붙잡고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덕분에 살았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려. 정말 고맙소이다. 맥노는 길석이의 상복 차림을 보고는 더욱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상중인 모양인데 어찌 이리 의로운 일을 행하시오? 길석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의롭게 살라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상중이지만 어찌 불의를 보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니 맥노는 길석이를 완전히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젊은이의 의로운 마음 내 결코 잊지 않겠소. 이 은혜는 반드시 갚으리다. 맥노는 길석이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길석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황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겸양을 떨었죠. 이렇게 형제의 어설픈 연극은 맥노 직관에게 완벽하게 통했던 것입니다. 맥노 직관은 길석이의 의로운 행동과 딱한 처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 여겼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맥노는 길석이에게 어디 사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소상히 물었습니다. 길석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나 최대한 겸손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자신들의 처지를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형제는 부모님을 여의고 단둘이 살아가는데 워낙 가난하여 돌아가신 부모님 묘소 하나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봉부는커녕 풀만 무성한 야산에 모셨으니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길석이의 모습은 누가 봐도 효심 깊은 아들 그 자체였죠. 물론 이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지만 말입니다. 맥노는 길석이의 말을 듣고는 더욱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로운 젊은이가 이리 어렵게 살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땅의 이치를 읽는 재주가 조금 있으니 젊은이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구려. 맥노는 복채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선뜻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길석이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길석이는 넙죽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안의 큰 복입니다. 다음 날 맥노는 길석의 초라한 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집안 형편을 둘러본 맥노는 혀를 끌끌 찼죠. 그러고는 길석이를 데리고 집 근처 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이라고 해봐야 그리 높지 않은 야트막한 동산이었지만 맥노는 마치 천하의 명산을 오르듯 신중한 걸음걸이로 주변 지세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로 땅을 짚어보기도 하고 먼 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길석이는 그저 숨죽인 채 맥노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산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맥노가 마침내 한 지점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변 지형을 유심히 살피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찾았다. 여기로구나. 맥노의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길석이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찾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맥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이곳이야말로 하늘이 숨겨놓은 명당 중의 명당이라네. 자세히 보게나. 저 앞산은 부드럽게 감싸 안는 형상이요, 뒤로는 든든한 주산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좌우로는 청룡과 백호가 나지막하게 읍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금상첨화로다. 맥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곳의 형국을 풍수지리에서는 제비집 형국이라 부른다네. 제비가 새끼를 치기 위해 명당에 집을 짓는 것처럼 이곳에 조상의 뼈를 묻으면 온갖 복록이 제비 떼처럼 몰려들 것이야. 재물은 물론이요, 자손 대대로 벼슬길이 끊이지 않을 걸세. 잘만 하면 정승 판서도 배출할 수 있는 대길지이니라. 맥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길석이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정승판서라니. 가슴이 벅차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길석이는 맥노가 가리키는 자리를 바라보며 부푼 꿈에 잠겼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맥노 직관이 떠난 후 길석이 형제는 직관이 일러준 대로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야산에 임시로 모셨던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하여 맥노가 점지해준 제비집 명당 자리로 이장했죠. 가진 돈이 없어 번 듯한 성물 하나 세우지는 못했지만 형제는 정성을 다해 봉분을 쌓고 주변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예를 갖춰 절을 올렸죠.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잠드소서.
저희 자식들이 이제라도 도리를 다하게 되었으니 굽어 살펴 주십시오. 길석이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무뚝뚝한 길수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묘를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형제의 집안에 그야말로 복이 굴러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마른 들판에 불이 붙어 번지듯 놀라운 속도로 집안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우선 형 길석이에게 운이 트였습니다. 평소 총명하다는 소리를 듣던 길석이는 우연한 기회에 고을 원님의 눈에 띄어 아전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말단 서리직이었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던 형제에게는 감지덕지한 일이었죠. 길석이는 특유의 눈치와 샘빠른 머리로 맡은 바 일을 빈틈없이 처리하여 차츰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길수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힘만 셀 줄 알았지 별다른 재주가 없던 길수였는데 어느 날 장터에 나갔다가 부잣집 마름에 눈에 띄어 곡간지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직하고 힘이 센 길수에게는 안성맞춤인 일이었죠. 넉넉한 세경 덕분에 형제의 살림살이는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끼니 걱정을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쌀밥에 고깃국도 심심찮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길석이가 아전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상인과 동업하여 시작한 작은 장사가 뜻밖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했던가요?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니 예전에 초라했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번듯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집안에 재물이 쌓이고 형제의 지위가 높아지니 좋은 혼처에서도 앞다투어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길석이는 현명하고 아리따운 처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길수 역시 참한 교수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놀라운 변화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허허, 길석이네 집안이 저렇게 잘 풀릴 줄 누가 알았겠나? 그러게 말일세. 몇 년 전만 해도 밥술이나 제대로 뜰까 걱정이었는데. 역시 조상님 맷자리가 좋아야 한다니까. 사람들은 길석이네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부러움과 감탄이 섞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심의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길석이 형제의 위세가 당당해졌다는 뜻이겠죠. 그야말로 제비집 명당의 효험이 들불처럼 일어나 온 마을에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길석이 형제의 집안은 맥노 직관이 예언했던 대로 날로 번창하여 이제 그 고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떵떵거리는 부잣집이 되었죠. 형 길석이는 아전에서 시작하여 점차 지위가 높아져 나중에는 제법 높은 벼슬자리까지 넘볼 정도가 되었고 동생 길수 역시 형의 재산을 바탕으로 큰 상단의 주인이 되어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번듯한 기와집은 더 크고 화려하게 증축되었고 집안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야말로 제비집 명당의 발복이 제대로 이루어진 듯 보였습니다. 한편 그들에게 명당을 찾아주었던 직관 맥노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맥노는 여전히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땅의 기운을 읽고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점쳐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높은 관리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료로 도움을 주기도 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었죠. 세월의 흐름 속에 수많은 사람과 땅을 만나왔기에 10년 전 하양장터 근처에서 만났던 가난한 형제의 일은 그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적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맥노는 어느 산 중턱 정자에 앉아 잠시 쉬면서 멀리 펼쳐진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10년 전 하양장터 근처에서 만났던 의롭고 효심 깊어 보이던 젊은이 길석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점지해 주었던 제비집 형국의 명당 자리도 함께 생각났죠. 벌써 10년이나 흘렀구나. 그때 그 젊은이 참으로 딱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과연 내 말대로 그 자리가 발복하여 집안이 일어났을까?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명당을 보아왔지만 그곳처럼 기운이 좋은 자리도 드물었지. 분명 큰 인물이 나거나 재물이 넘쳐날 터인데 어떻게 되었을까? 맥노는 자신의 풍수 실력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순전히 인간적인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 의로운 젊은이가 과연 가난을 벗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 한번 가보자. 마침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니 잠시 들러 어찌 사는지 보기만 하면 될 것 아닌가? 맥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마침 날씨도 청명하고 길도 한적하여 옛 기억을 더듬어 길을 나서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맥노는 1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며 대구와 하양 사이에 그 조촐했던 마을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었을지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곳에서 자신이 꾸며낸 연극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며칠 후 맥노는 마침내 10년 전 기억 속의 그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맥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예전에 허름하고 조용했던 마을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저기 번듯한 기와집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 안쪽 가장 좋은 터에는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10년 사이에 마을이 이토록 변했단 말인가? 맥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사람에게 길을 물어 길석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맥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습니다.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구나. 제비집 명당이 제대로 발복했음이 틀림없다. 맥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잘 가꾸어진 정원은 부잣집의 위세를 한껏 뽐내고 있었습니다. 맥노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마침 집안에서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앞장서서 맥노를 맞이한 사람은 비단 옷을 차려입은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는 희끗희끗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만 예전 길석이에 총명해 보이던 눈매는 여전했습니다. 바로 10년 만에 다시 만난 길석이었죠. 길석이는 맥노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찌 왕림하셨습니까? 길석이는 맥노의 손을 잡고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맥노 역시 반가운 마음에 길석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네. 그동안 잘 지냈는가? 집안이 이리 번창한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다 흐뭇하구먼. 두 사람이 반갑게 해우하는 동안 길석의 뒤를 따라 나온 가족들과 하인들이 맥노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유독 맥노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린 애꾸눈의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길석이보다 조금 어려 보였는데 어딘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죠. 애꾸눈 사내가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어르신 덕분에 저희 형제가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박히는 순간 맥노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10년 전 하양 장터 입고 멱살을 잡았던 그 흉악한 청년. 세월이 흘러 모습은 변했지만 그 우락부락한 인상과 목소리는 틀림없었습니다. 헌데 어찌된 일인지 한쪽 눈은 잃은 듯했습니다. 아니, 저 사내가 그때 나를 공격했던 그놈이 아니던가? 그런데 어찌 길석이의 동생이란 말인가? 맥노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니 길석이가 나타나 구해주는 장면까지 생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일은 전부 저 형제가 짜고 친 연극이었단 말인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맥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생명의 은인이라며 극진히 대접했던 길석이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서 공손히 절을 하고 있는 애꾸는 동생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나를 속이고 기만했단 말이지. 맥노의 가슴 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애꾸는 길수의 인사를 받은 순간 10년 전의 모든 기억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맥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양 장터에서의 갑작스러운 습격, 때마침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상복 차림의 길석, 그리고 딱한 사정을 호소하며 눈물 짓던 그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속여 명당을 얻어내기 위한 형제의 치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맥노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부하가 들끓어 참을 수가 없었죠.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감히 하늘의 이치를 논하는 직관인 나를 상대로 이따위 비열한 연극을 벌여. 10년 동안이나 감쪽같이 쏘가 넘어간 내가 한심하구나. 맥노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을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며 온갖 아양을 떨던 길석의 얼굴과 10년 전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던 길수의 얼굴이 떠올라 치미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길석이 형제는 맥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은인을 위해 산의 진미를 차려내고 값비싼 비단 2부짜리를 내어주었죠. 길석이는 맥노 앞에서 연신 허리를 굽히며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집안을 살리셨습니다. 길수 역시 옆에서 거들며 맥노에게 술잔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맥노의 눈에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가증스럽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흥! 어디 끝까지 연극을 해보아라. 내 너희들의 그 더러운 속내를 모를 줄 아느냐? 맥노는 며칠 동안 길석의 집에 머물면서 형제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가난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행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천박함과 경솔함이 묻어나왔습니다. 특히 길석이는 자신의 지위와 재물을 과시하며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역력했죠. 맥노는 그런 형제의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런 간악한 자들이 어찌 명당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단 말인가? 하늘이 무심하시지?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맥노는 홀로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나를 기만한 죄, 하늘을 속인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맥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나를 이용하여 복을 얻었으니 나 또한 너희들을 이용하여 그 복을 거두어 가리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짓밟아 주마. 맥노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씨앗, 반전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비집 명당의 기운을 완전히 꺾어버릴 악랄한 꾀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인자한 직원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간 길석에 집에 머물며 극진한 대접을 받던 맥노는 드디어 복수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길석을 조용히 불러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죠. 젊은이, 내가 며칠간 이 댁에 머물며 주변 산세를 다시 살펴보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네. 길석은 맥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맥노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부친의 묘소는 분명 제비집 형국의 명당일세. 허나 저 건너편 산을 보게나. 저 산의 형세가 심상치 않아. 풍수에서는 저런 형세를 사두열, 즉 뱀의 머리 형국이라 부르지. 맥노는 손가락으로 건너편 산봉우리를 가리켰습니다. 문제는 저 사두열의 기운이 자네 부친 묘소인 제비집을 정면으로 노리고 있다는 것일세.
이는 마치 굶주린 구렁이가 제비 새끼를 잡아먹으려 둥지를 노려보는 형국과 같아 매우 위태롭다네. 길석은 맥노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르신,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방도가 없겠습니까? 맥노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책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는 길석 형제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악랄한 거짓이었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세. 저 사두열의 기운을 끊어야 하네. 뱀은 소금을 싫어하는 법이니 저 산정상 부근의 깊은 구덩이 셋을 파고 그 안에 소금을 가득 부어 뱀의 혈맥을 끊어버려야 하네. 그러면 구렁이가 힘을 잃고 더 이상 제비집을 넘보지 못할 걸세. 길석 형제는 맥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가뜩이나 10년 전 맥노의 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의 말을 의심할 리 만무했죠. 그들은 당장 인부들을 모으고 막대한 재물을 들여 맥노가 시키는 대로 건너편 산 정상에 커다란 구덩이 3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가마니의 소금을 구에다가 구덩이 안에 쏟아부었죠. 맥노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 어리석은 놈들! 제비는 하늘을 날아 먹이를 물어와야 살거늘 스스로 날갯짓을 멈추게 하는구나. 이제 저 제비집의 기운은 완전히 끊어졌다. 다시는 날아오르지 못하리라. 맥노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확신하며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후 길석인의 집안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 붓듯 그 많던 재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던 장사는 연이어 실패했고 어렵게 얻었던 벼슬길에도 온갖 구설수와 장애물이 생겨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심지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는 사람까지 생겨났죠.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대저택에는 점차 곡소리와 한숨소리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길석인의 집안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지켜보며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잘 나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는구나. 무슨 저주라도 받은 게 아닐까? 형 길석이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길석이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황금빛 제비 한 마리가 피를 토하며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비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먹고 사는 법인데 어찌하여 날갯짓을 멈추었느냐? 움직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길석이는 꿈에서 깨어나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맥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행했던 일이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끊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결국 길석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동생 길수는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남은 한쪽 눈마저 멀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 길석이는 모든 재산을 잃고 예전에 살던 초라한 초가집보다 못한 움막에서 홀로 비참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죠. 한때 정승 판서를 꿈꾸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맥노는 다시는 그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꾸며낸 복수극은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씁쓸함이 남았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길석이 형제가 부모를 모셨던 제비집 명당은 다시 잡초만 무성한 언덕으로 변해버렸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곳이 한때 명당이었다는 사실조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복은 결국 모래성과 같아서 작은 파도에도 쉬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법이죠. 한 줌 흙조차 사치였던 형제의 이야기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